지정학적으로는 미국, 직영학적으로는 중국인데 삼성전자, SK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해야죠. 근데 그런 거는 못 막아요. 사람을 데려가는 건 못 막아요. 100억 주겠다면 안 가겠어요. 바이든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중국하고 갑자기 관계가 좋아졌어요. 혹은 바이든이 실패하고 트럼프가 올라왔어요. 트럼프는 동맹이고 뭐고 없어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하루 20분 습관, 쉽게 듣고 쉽게 이해하는 20분 경제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중국과 미국 중간에 낀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종목은 계속 바뀌어요. 이번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자, 이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투자 제한 조치 뭐 이런 서로에 대한 반격들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결국 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안유아 미국 얼바인 대학교 총장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새 엄청 바쁘셨겠어요? 미국 왔다 갔다. 예, 그렇죠. 제가 지금 눈도 못 떠서 아이고, 아마 오늘은 진짜.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도. 근데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어려워도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목은 궁금해요. 경제과외인데 네. 이거 첨단을 다뤄도 됩니까? 아, 그러니까 네. 경제과외가 아니라 경제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이름을 그렇게 지읍시다. 첨단과외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예, 예. 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를 둘러싼 뭐 네. 패권 전쟁이다. 네. 이건 우리한테 기회냐 위기냐 네. 뭐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예. 일단 생각은 어떠세요? 총론을 먼저 물어보셨는데 네, 총론을. 저는 사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거의 패권 위치에 왔어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45년이라도 네. 이제 뭐 한 20년은 100년이고 1차 세계대전 100년이 지났고 뭐 이런 상황인데 보통 100년에 한 번씩 패권이 바뀝니다. 이때 역사가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미국도 사실은 100년 넘게 패권 자리에 앉으면서 많은 뭐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네. 지금 많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 엄청 커지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그 부채 한도 만약에 안 했으면 큰일 날 나라가 망하는 일이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기축통화 국가로서 미국이 이 대내적으로 부채는 계속 쌓여가고 달러는 네. 세계적 통화인데 거기에 따라서 국제 이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되는데 미국 오히려 대내 정책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지금 미국 아니면 다른 나라가 패권 위치에 올라올 때 됐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후보가 없어요. 솔직히. 그나마 그래도 조금 희망이 보인다는 게 원래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솔직히 하면서 가치관이 우리가 대부분 나라는 익숙한 가치관하고 다르잖아요. 적어도 사회주의라는 이게 대부분 세계적인 국가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국가다 보니까 첫 번째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미국을 대체할 국가는 없는데 문제는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국가지만 저 시장 경제를 하고 있지만 14억이라는 인구 규모가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과거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지금 G2까지는 왔어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더니 얘는 처음에는 2008년 이전까지는 별로 위기감을 안 느꼈고 둘이 짝짝고 하면 잘 먹고 잘 살다가 2008년 지나면서 오바마 정부 때부터 좀 느낌이 왔어요. 아, 이거는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2008년에 화웨이가 당시에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 하나 인수하려고 했는데 맞아. 거절이 당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견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오바마 전에 미국은 중동에 주로 묶여 있었어요. 이유는 석유 때문에. 네. 그때는 석유가 중요했어요. 근데 2011년 이후로 미국이 셀가스 개발에 성공하면서 가스 수출 국가가 됐어요. 오히려 석유나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중동이 덜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에너지가 시간이 이제는 아시아 쪽에 와 보니까 그 중동하고 막 몇십 년 묶여있으니까 중국이 고속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큰 국가가 됐고 중국이 2010년에 일본을 대체해서 G2가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으로 이런 나라를 상대해 보는 거예요. 인구가 14억이고 어마어마한 시장에 나라가 그것도 중국 사람 특징은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보통 인도의 인구가 15억이잖아요. 근데 인도 가보셨나요? 혹시 인도 사람들은 24시간 일 안 합니다. 7일 일하고는 7일 놀아요. 예를 들면 이게 정교적이라든가 이런 그렇지, 마인드인데 그렇지. 중국 사람은 24시간 일해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 14억인가? 맞아요. 부지런하고 또 교육열이 장난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또 대부분 공대를 나왔고 열심히 이게 피 속에 또 자본주의 피가 진하게 흐르고
이런 방대한 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G2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호주 싱크탱크에서 나온 보고서 그 미국 국방부가 리서치 맡긴 건데 거의 모든 기술 영역에서 미국이 딱 5개 영역만 빼고 중국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대부분 2등. 그러니까 인구 14억에 노동력 수 1년에 대학생이 1,000만 명 거의 1,000만 명씩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오바마부터 느낌이 쫙 와서 아태 회기 전략 딱 취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사실. 근데 그 사이에 군의 정치 묻게 별로 큰 성과가 없다가 트럼프 때 본격 때리기 시작했죠. 그쵸. 그래서 2018년 무역전쟁이 딱 터지면서 코로나 없었으면 트럼프가 재선이 됐겠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바이든이 올라왔는데 그게 오바마 상당 부분 정책을 이렇게 연계해서 가는 건데 기술로 이제 중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자기 혼자 하려다 보니까 이미 자기네 너무 놓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미국은 주로 군사와 금융가 네. 그리고 주로 금융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개로 결국 남은 제조업이 뭐냐면 제약산업이 남았죠. 네, 예, 이런 쪽이 강하지 제조업은 상당 부분 공동화가 됐어요. 반도체도 원래 80년 이전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했어요. 근데 일본이 막 따라잡았다가 일본 때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플라자 합의 80원에 시작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애갱하고 그냥 바로 문 열고 그냥 시장을 다 주고 결국은 축소돼 소재만 남았는데 그래 삼성전자가 어부지로 컸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지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플라자 합의를 하려면 중국 말 안 듣는 거예요. 중국 일단 자본시장 개방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같은 이런 금융수단으로 중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네 혼자 하다 보니까 안 돼. 왜냐면 메모리는 한국, 파운드리는 대만, 소재 이런 쪽은 일본, 장비나 이런 건 유럽.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G4고 뭐 IPEF 이번에 해서 모여라. 네. 우리 같이 대응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다 먹힌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위협감을 중국에 대한 엄청난 위협감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시작이 됐죠. 네. 근데 미래 산업을 보면은 제일 핵심 산업이 반도체죠. 반도체 쌀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미래 산업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돌아 안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네. 우리가 현대 사회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행정부는 동맹국을 앞세워서 각종 조직 협력체를 만들어서 지금 공동으로 중국의 기술 국기를 대응하고 반도체를 특히 지금 중점으로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 들었었겠지만 마이크론 제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이 세계가 진짜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힘들어요, 솔직히. 투자도 이게 우리가 뭐 여기서 많이 강의하셨겠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 원래 그 기업 가치 평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뭐 ROE, 지금 안 먹힙니다. 이게 이런 정치 경제학이 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삼성전자 평가, TSMC 평가 이런 거를 기업 가치 전통 평가로 이제는 안 먹혀요. 그래서 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순수 재무론으로, 재무투자 이론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그거잖아요. 중국에서 11% 하던 애예요. 전체 시장 규모가 33억입니다. 네. 그래서 33억 시장을 거기 어마어마한 사소 되잖아요. 원화로 어마어마한 큰 시장 그거 하던 뭐 운영 그냥 우리가 전통 재무 평가하면 거기에다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얼마 거기에 대해서 뭐 퍼도 고하고 이러면서 저평가됐냐 고평 이래 하잖아요. 근데 뭐 중국 정부가 미국 법을 배운 거예요. 미국 그랬잖아요. 블랙리스트에 딱 올리는 거예요. 중국 기업을. 그 잘하던 화웨이가 스마트폰에서 사실은 가만 놔뒀으면 스마트폰에서 1위입니다. 2010년 2분기에 매출액이 삼성전자 한번 초과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맞았잖아요. 그 사실 때렸잖아요. 그러면서 완전 밀려서 2020년 2분기에 최고점 주고 지금 어제는 완전 스마트폰 밀려났어요. 이게 경제학적 원래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중국도 제재를 가하는 거죠. 예.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가 해봤더니 국가 안전에 화웨이 거 그렇게 했잖아요. 미국이 화웨이 통신 장비에 보안 문제 있다. 얘네 쓰면 안 된다. 이랬잖아요. 똑같이 마이크론 거 쓰면 보안 문제가 있다. 특히 국가 안전 위협한다. 그래서 공고한다.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지금 제재당해서 거의 중국 시장 못하게 됐죠. 그럼 마이크론이
하면은 그 반도체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중국이. 그럼 이거 그렇죠. 어디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줄 수 있는 게 또 몇 개 기업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 뭐 다 아시다시피 제일 잘하는 게 삼성전자, 삼성이고. SK 하이닉스 네. 되게 자랑스럽죠. 근데 지금 이게 한국은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정서도 뭐 거의 뭐 같이 미국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정학적으로는 미국, 지경학적으로는 중국인데 지금 일단은 전체 스탠스가 이 정부의 스탠스는 미국하고 지금 이제 G4 이번에 IPEF 이번 겨울에 IPEF 있잖아요. 부산에서 합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그 적극적으로 한국이 지금 미국의 이런 동맹 이런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사실은 삼성전자, SK 같은 기업들이 되게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럼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 마이크론 거 사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 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과 SK 보고 해달라고 하겠죠. 그렇겠지. 근데 필요하자니까. 이제부터 삼성과 SK 선택이 남은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저한테 물으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냥 일반인으로서 생각했을 때 제가 답을 드릴 건데 팔고 싶기는 하지. 쉽긴 하겠죠. 쉽긴 한데 또 그걸 팔았을 때 또 후속파가 뭐가 올지가 또 예측이 또 해야 그래서 우리 되잖아. 대표님이 이재용 그분이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물 마실 동안 나보고 잠깐만. 아니 전 궁금해서 일단 그럼 팔고 예 팔고 예. 근데 이거 완전 정치적 협상이잖아요. 경제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경제학적 원리로 보면 당연히 팔아야죠. 왜냐면 지금 그거 아시죠? 1분기 삼성전자 매출이 6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또 미국에서 소송에서 재가지고 4천억 벌금을 내야 돼요. 특허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 삼성전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게 뭐 지금 이게 여기다 하면은 33억 달러 시장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중국어로 쇠중 숭탄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눈 속에 이게 따뜻한 그 불을 갖다 준다는 뜻인데 네. 되게 시장 올려봐서 해야 되겠죠. 해야죠. 근데 문제는 미국하고 한국이 동맹인데 그렇죠.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거는 중국의 이런 굴기를 막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같이 동참하기로 했으며 또 그런 지정학적 논리로 봤으며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에 공식 표명을 냈어요. 이거는 기업의 행위다. 우리가 정부에 나서서 이래라 저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거리를 더 우리는 안 하고 싶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기업 원리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그러면 이재용 그분은 이 장관의 말을 어떻게 정부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서 삼성하고 SK 했다 해도 정부는 명확하게 말했다.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장관 입장에 우리 이 정도 말하면 똑똑한 이 삼성과 SK 알아서 안 하겠지. 그런 게 있죠. 뭐 똑똑하니까 두 기업이 다. 그러니까. 근데 뭘 그렇게 높은 사람들끼리 그냥 바로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뭘 원하냐고. 근데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고요. 뭐 제 말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한번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봐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항상 힘의 논리가 단계에는 통하는 것 같아요. 힘의 논리가 근데 길게 봐요. 만약에 힘의 논리가 통했으면 인류 역사 여기까지 모았습니다. 우리 그 옛날에 천주교 그 유럽의 그 암흑시대 보세요. 그때 그 하나하나 그 사건들 보면 정말 이게 눈 감고 볼 수 없는 사건들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근데 프랑스에서 민주혁명이 일어나면서 어쨌든 우리 인류 역사 이렇게 왔는데 근데 단기로 보면 엄청 이게 슬프죠. 근데 만약에 그런 힘의 논리가 통했으면 인간이 여기까지 안 왔다고요. 그러니까 길게 봐서는 항상 정의가 이기거든요. 맞는 일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짧게 봐서는 어떤 뭐 강압이라든가 네. 억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선호도가 있죠. 네.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이래면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때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긴 인류의 역사로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뭐 큰 얘기를 안 해도 단기로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런 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때리면 중국 진짜 반도체를 못할까? 네.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죠. 네. 사실은. 근데 그 중국은 이미 정리했어요. 스탠스를. 어떻게 하냐면 노력은 최소한 노력은 다해요. 노력이란 게 이런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동맹국 앞서서 예를 들면 네덜란드 그 아스메일도 못하게 하고 지금 일본의 장비 기업도 뭐
노광장비 기업도 중국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거는 기업의 스탠스잖아요. 국가의 스탠스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뭐 오케이. 근데 그런 거는 못 막아요. 사람을 데려가는 건 못 막아요. 예를 들면 일본의 노광장비 기업의 사람이 어서 60세대 은퇴를 했어요. 매일 골프 쳐요. 예?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60이 청춘이 유엔의 기준에 60까지 청춘입니다. 우리 다 청춘이에요. 네, 네. 예. 그래서 100세 시대잖아요. 네. 골프 치다가 중국에서 다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면 한 30억 주겠다면 안 갈 수 있어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근데 100억 주겠다면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러겠지. 가서 1년만 해줄게. 예를 들면 1년만 해줄게. 그럼 1년이 어디예요? 1년. 개발에 참여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건 못 막는다. 이런 거 미국이 어떻게 막아요? 개인이 움직이는 그건 거. 인권에 해당되죠. 개인이 가겠다는데 막는 건 인권 문제 침해죠. 이런 거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래요. 화웨이 가면 화웨이 그 런정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국적 불문, 피부 불문, 성별 불문, 나이 불문, 종교 불문, 세계 최고 인재를 데려오라. 원하면 중국 국적 다 주고. 중국이 그렇게 했다고? 예, 그렇게. 그래서 화웨이가 세계 1위 기업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화웨이 가면 별의별 민족 인재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막냐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생각은 좋으나 그때 모태동 시절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중국이 핵을 개발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다 봉쇄할 때 지금 북한처럼 봉쇄했을 때 핵을 개발한 국가예요. 저는 이 반도체가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아는 전문가들 인터뷰하잖아요. 다 못한대. 근데 그거 아세요? 옛날에 일본도 그래서 한국 죽었다 깨나도 반도체 못한다고 했어요. 한국 옛날에 누가 조선 선박업이 이렇게 세계 1등일 줄 알았겠어요. 그때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정주영이죠. 그 동조 하나. 그거 가지고 배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거북선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는다고 끝까지 막을 수는 없을 거다. 저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네.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제 논리가 이게 이쪽으로 간다 이러면 한국은 두에다 다 발을 담가야죠. 완전히 어느 한쪽만 하고 한쪽을 차단했다가는 또 우리가 곤란해지지. 이런 생각하면서 만약에 바이든이 어떤 자기 그 내년에 당선돼야 되잖아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중국하고 갑자기 관계가 좋아졌어요. 혹은 바이든이 실패하고 트럼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바이든이 모든 정책이 다 없어져요. 트럼프는 동맹이고 뭐고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네. 무슨 동맹이에요?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혜택이 다 없어요. 지금까지 뭐 같이 하고자 하는 거 트럼프는 없습니다. IPF 없습니다. TPP에서 탈퇴했잖아요. TPP라는 게 IPEF라는 게 TPP가 탈퇴하면서 새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만약에 그 상황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딱 요렇게 갔다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왜냐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이자 한계예요. 장점이 뭐냐면 국민들이 파워가 있다. 표 한 장 들고 있다. 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통령이 쭉 끌고 못 간다. 근데 이쪽이 반대파가 올라오면 원래 하던 거 다 안 한다. 그 쫙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은 거기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지혜로워야 돼요. 되게 지혜로워야 돼요. 저는 일단 미국 정치로 봐서는 누가 감히 앞으로 어떻게 가는 걸 한국이 감히 장담할 수 있어요? 첫째. 두 번째, 우리가 지경학으로 봤을 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시장이 중국이잖아요. 뭐 아시아 주로 뭐 유럽, 미국에서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리적 운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미국 옆으로 이사 못 가잖아요. 멕시코하고 자리를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 바꿔. 우리 여기가 좋아. 죽었어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그렇고 항상 중국하고 장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단한 미국도 그 무역 데이터 보잖아요. 주로 캐나다하고 멕시코입니다. 그 대단한 미국도 이웃하고 장사해요. 예, 그러니까 지계학적으로는 운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나는 지금 제일 걱정인 게 제일 우스운 스토리 이런 스토리 나올 수 있어요. 바이든하고 중국이 요즘에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곧 해빙될 것이다. 곧 좋아질 것이다. 바이든이 그랬잖아요. 그게 만약에 갑자기 좋아졌어. 아니 그리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은큼해서 밑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몰라요. 겉으로는 이걸 내놓지만 예. 밑에서 무슨 작전을 3개월 후에 짜고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 확실해요.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친하고 바이든은 실제는 중국하고 친해요. 근데 그 미국 국내 그 여러 가지 정서 때문에 블루 칼라들의 표를 갖고 와야 되니까 자꾸 중국이 일자리를 뺏어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바이든은 유명한 친중 쪽, 그러니까 중국을 많이 갖고 시진핑하고도 많이 만났고. 근데 그런 일이 펼쳐지면 미국 신뢰도 엄청 떨어지겠지만 문제는 한국 그때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라 해야 되겠죠. 또 욕 먹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힘의 논리,
그리고 어떤 발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막는 이런 논리로 세상에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는 두 가지 스탠스가 있게 예. 정치 쪽에서는 이런 네. 어쩔 수 없이 뭐 동맹이라 그렇죠. 그러나 이제 민간 기업은 뭐 그렇죠. 민간 기업대로 막 이렇게 애매하게 살짝 그렇죠. 저는 그래서 댄스를 해야 되네. 예. 댄스, 투스텝. 그렇죠. 좋은 말입니다. 투스텝. 댄스. 여기서 한번 추고 앉아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이 반도체 산업이 특히나 더 이 패권 경쟁에서 가축장이 된 이유는 앞으로 이게 거의 우리 산업의 모든 그냥 기본이 되기 때문인 거죠? 예, 이번에 우리 김미경 TV를 워낙 사랑해서 네. 저도 갖고 보거든요. 네, 그 네. 과정도 어떤 게 나왔냐 본단 말이에요. 근데 챗 GPT, AI 뭐 장난 아니게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네. AI란 게 반도체 칩 덩어리잖아요. 맞아요. 그 미래는 AI 지금보다 시대잖아요.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를. 그렇죠. 미래는 데이터 시대잖아요. 데이터니까요. 예, 그게 다 반도체, 칩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 일본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수출 규제에 가담하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미국이 제재하는 건 그 첨단 쪽이에요. 제일 첨단 쪽인데 일본은 그 아래 단계예요. 로광 장비, 아스멜은 최첨단을 수출하고 로광의 그 45나노미 이런 그게 일반 우리 가전이나 이런 건 다 45나노미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대부분 가전에는 네. 그 중국은 그게 실제는 메인이에요. 근데 그게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 와요. 오케이. 근데 장비는 아스멜을 독점하는데 이런 대부분 이 아래 장비는 일본이 거의 해요. 근데 일본이 만약에 그것까지 미국에 동참해서 중국 수출을 하겠다, 규제하겠다 이러면 옛날에 한국하고 일본이 그때 그 핵심 소재 세계 무역전쟁 했잖아요. 했죠. 2019년에. 그것처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중국이 수출 안 해버리면 중국은 지금 첨단 반도체가 걱정인 게 아니라 모든 IT 기계들 있잖아요. 네. 중국은 IoT 기계가 잘하거든요. 맞아. 그런 것들이 다 스톱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일본한테 뭘 제재할 수도 있겠네 또. 뭐 그렇죠. 히토리오라든가 뭐 이런 수출을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게 과거 30-40년 글로벌화, 세계화의 결과물입니다. 다 흩어져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서로. 그게 글로벌 공급망이 쪼개졌거든요. 옛날에 한 나라에서 다 했는데 네. IP는 설계했잖아요. 칩 이쪽은 뭐 모든 산업이 그래요. 항상 제일 첨단은 미국이 하고 R&D 가성비 좋은 R&D 제조 요거는 독일, 일본, 한국이 하고 제조는 중국이 하고 마케팅 고객 시장이거든요. 시장은 중국 제일 크고 그다음에 유럽, 미국 이렇게 돼 있고 뭐 마케팅 여기 밸류 체인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 중국이 세계 생산 공장 역할을 하다가 지금 일부분이 베트남하고 인도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밸류 체인이 이렇게 다 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소재 핵심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게 호주, 예,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고 그다음에 석유 이게 에너지를 다 써야 되잖아요. 가스 그게 러시아, 오펙 국가들이고 네. 그다음에 금융 세계은행 역할한 거는 미국 세계은행 역할했죠. 미국이 네. 그리고 서유럽하고 미국은 또 시장 역할 이게 세계가 이렇게 니 좋고 내 좋고 하면서 서로 잘 먹고 잘 살아왔고 네. 그 사이에 한강 기적이 있었고 또 중국이 G2로 성장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죠. 미국도 당연히 혜택을 받고 예 과거 제가 미국 갔는데 이게 코로나 전이거든요. 네. 2018년 제가 그때 미국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가서 그 미국 아저씨를 앞에 놓고 부동산 쫙 봤어요. 그 몇 개 줄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몇 개 미국이 워싱턴, 네. 실리콘밸리, 뉴욕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거 빼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 거의 국토 요 몇 개 이제 부른 거 몇 개 빼고는 당시에 워낙 5억으로 수영장 딸린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집을.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월급 수준, 교수들이 월급 수준 봤더니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한 1.5배 이렇게 돼요. 네. 근데 5억으로 수영장 딸린 집을 다 사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도, 결국 모든 게 싸요. 제가 이렇게 소비해보면 알잖아요. 그쵸, 모든 게 싸요. 그래서 내가 그때 속으로, 야, 뭐, 이거 방송이니까 우아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사실 욕이 나왔는데, 이런 말 했지. 야,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 자원을 다 끌어다가 이렇게 싼 가격에 별로 노력을 안 하고 중산층 이상 생활을 하기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수영장 달린 집을 써서 평생 살려면, 그런 집을 살려면 평생 노력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중국하고 한국 사람 좀 비슷해요. 부동산에 좀 집착이 있어요. 그 돌아가신 서울 전 시장 박 시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고대에서 특강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만 있은 적이 없는 게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안 됐대. 왜냐면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 가고 3개 있는 집 가다 인생이 다 간대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인간도 지구를 잠깐 빌려다가 살다가 죽는 건데 그 화장실 하나에서 살면 어떡고 거기다 돈을 다 쓰냐. 그럴 거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시야를 높이고 많은 경험해보고 그게 나온데 그 후에 저는 집차를 버리기로 했어요. 근데 미국 갔더니 그 사람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조금 노력하면 수영장, 화장실이 몇 개 있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불균형입니다. 근데 중국은 더 해요. 그렇게 24시간 일하는데도 요만한 이런 집에서 아직도 막 몇 명이 막 붙어 자는 이게 세계가 이래요. 이 세계가 좋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힘의 논리가 통하는 세계가 계속하면 그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 미국하고 중국 패권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미 중국은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기술이 거의 이렇게 톱5 안에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유일하게 반도체입니다. 정말 반도체예요. 근데 이를 갈겠네 또 예, 중국이 이거. 근데 반도체는 스탠스가 지금 총 제가 올 때 계산해 봤더니 원화로 한 500조 넘게 이미 뭐 펀드를 만들거나 직접 지원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지방 정부에서 각 지방을 지방 모태 펀드 만들 지원하거나 해서 총 지금 500조 원화로 500조? 예. 세상에. 반도체 이제 굵기를 하겠다고 지금 뭐 거의 해왔고 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스탠스는 뭐냐면 이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 한다. 그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기술 개발적으로, 인재, 유치, 모든 면에서. 근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 시간을 갖고 꾸준히 간다. 그게 30년이든 50년이든. 딱 정했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0에서 1을 만들어 모여서 유를 창조해. 이게 그래서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런 개인적인 세계 첨단 과학자들이 가는 거는 누구도 못 막습니다. 중국이 왜 5G에서 세계 1등 했는지 알아요? 그때 그 터키 과학자 로문슨 분이 계세요. 5G 네. 응용으로. 그걸 화웨이에서 그 교수를 모셔간 거예요. 5G가 세계 선두를 치고 나왔죠. 지금 5G 하려면 특허료를 다 화웨이 내고 해야 진행이 됩니다. 5G는. 어차피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죠. 인간이 하는 일인데. 예. 못 막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어떻게 틀어막았다 할지라도 다음에도 또 그렇게 될 거라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준비해야 되겠네요. 미래에 대해서. 그렇죠. 그 한국이 삼성전자도 14나노미 전에 네. 기술이 좀 딸렸을 때 누가 왔냐면 량멍숭이라는 사람 누구냐면 중국의 그 SMIC 지금 CEO입니다. 네. 그 사람이 TSMC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 삼성전자 와서 CTO인가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 14나노미 개발 성공했고 그때 성균관대 교수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SMIC CEO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한 겁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저는 이런 사람 가는 걸 못 막기 때문에 이런 힘의 논리 모여서 뭐 누굴 못 가게 하고 그게 영원할지 않아. 그 단기적으로는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 저는 결국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마크롱도 중국 같고 독일의 총리도 같고 요즘에 글로벌 사우스라고 중립 국가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예, 이제는 중국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G7이 일본에서 만났을 때 G7 표현을 이렇게 썼잖아요. 탈중국화가 아니에요.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디리스킹이라고 했거든요. 위험을 낮춘다. 예, 그게 뭐냐면 탈중국화 하면은 다른 나라들 같이 안 하거든요. 그치. 특히 유럽은 같이 가게 하려면 탈중국화 하면 아무도 같이 안 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문턱을 낮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는 이게 너무 공급망에 촘촘히 같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패권 두 나라 싸움해가지고 뭐 미국이 딱 쳤더니 딱 죽고 이런 세상이 끝났다고 봅니다. 예. 다 입장들이 다 조금씩 다르고 예.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또 민주국가잖아요. 표로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정치 철학 계속 구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자체도. 예, 그런 거죠. 쉽지는 않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요즘에 특히 전 세계가 불황이잖아요. 예. 세계적으로. 예. 힘드니까 더 자기 걸 옹호하고 남의 걸 제재하고 이게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거 맞아요. 그럼 또 경제 살기 힘들면 왜 더 빡빡해지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쟁이 나는 거죠. 항상.